레드캠프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야 대표회담 관련 이야기 좀 몇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서 혹시 한동훈 대표가 따로 이야기하던 게 없던가요? 따로 이야기한 부분은 어제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저런 자세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에는 담지 못했지만 네. 많은 주제에 대해서 사실 두 대표 간 대화가 있었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발표문에 이런 게 합의됐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역시 제일 궁금한 건 발표문에 담기지 않은 독대. 오히려 근데 독대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무슨 의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분 넘게 이렇게 길게 계셨었는데 꽤 길게 이루어졌는데. 예, 그건 뭐 일부러 처음부터 계획된 독대 자리였다기보다는 네. 이제 실무진들이 정책위장이나 뭐 대변인이나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사실 발표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이제 두 분이 독대를 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독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독대. 그러니까 3대 3으로 있다가 네. 두 분만 남고 나머지 실무진들은 가서 발표 준비하는 시간 발표문을 때문에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 남겨진 두 분의 독대고 그럼 어쩔 수 없는 독대였던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혹시 그러면 두 분 천장 쳐다보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의제를 막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기보다는 예. 두 분이 30분 넘게 독대를 하신 상황인데 예.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게 예. 그냥 편안하게 예. 두 분의 이런저런 그냥 말씀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 문제는 어제도 이제 저희가 좀 짚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따로 떼서 좀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 있잖아요. 네.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발의합니까 안 합니까? 입장 변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예.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언제쯤 끝납니까, 근데? 근데 뭐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 민주당이 딱 정하고 민주당이 이때까지다라고 하는 시간에 맞출 수는 없다라는 네. 답변을 수석 대변인도 했었고 예. 뭐 지금 뭐 그러면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뭐 8월이냐 예.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민주당이 새로운 특검법안을 발의하잖아요. 네.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고.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그 내용 중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두 번째, 의료 대란이 있잖아요. 네. 아니 뭐 이것저것 떠나서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상황 인식을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바라보는 상황과는 좀 달리 바라보고 있다. 이제는 물론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계획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전공의들이 예상한 뭐 시기가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응급실의 상황은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고 실제로 의사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개혁도 하고 뭐 다 좋은데 결국은 숫자가 문제 아닙니까? 증원이죠. 예,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네. 숫자가 문제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2,000명을 갑자기 500명이나 뭐 이렇게 줄이자는 건 아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여지를 두고 조금 유연한 태도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냐. 지금 완전히 닫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화를 하려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이제 그 요청을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거절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6학년도는 유예하자라는 네, 걸 거절 그렇습니다.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뒤에는 더 이상 정부의 이야기를 안 한 겁니까? 한동훈 대표나 당에서는 그 이후에는? 뭐 현재로서는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은 결국은 정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가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 뭔가 다른 제안을 현재는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중간 결론은 상황 변화를 끌어낼 여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중간 결론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상황 변화가 아니라 뭐 상황에 대한 지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이런저런 현장도 다녀보고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보고 제가 직접 본 바로는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달할 거라고 말씀.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돌아보고 예. 추후에 다시 정부에 또 건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저 건의한다는 게 뭐 이렇게 결국은 지금 중재안이 받을 수 없다라고 된 것은 결국 우리는 지금 그럴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식이니까 예.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행보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그 의료계 현실에 대한 체감 말고 이 문제로 비롯된 민심의 변화도 체감을 하십니까 혹시? 당에서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국민들께서 처음에 이 의료개혁을 시작했을 때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고 우선 정부가 10,000명 그래서 5년간 2,000명 이것도 공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정부가 맞냐 의료계가 맞냐를 떠나서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과연 응급실에 가면 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갈 수는 있나? 그리고 야 이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과 우려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나 평가에도 이게 부정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런 우려가 있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이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좀 유연한 모습으로 이걸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당에 또 정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제 또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됐던 이른바 계엄 논란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논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저 말씀을 아니 뭐 다른 뭐 의원님들이 그동안 쭉 뭐 해오셨지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아니 뭐 여지껏 뭐 해오신 말씀들에 비하면 뭐 저 정도 얘기야 못 하겠나 뭔 얘긴들 뭐 그냥 막 던지시고 막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아니 대표회담에서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시나 아 그러면 일견 듣기에 야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탄핵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한 그런 게 저 정도까지인가? 왜냐하면 뭐 민주화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잘 듣지 못하고 국민들 생각 속에서는 거의 없는 단어인데 예. 이게 한번 등장했던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실 등장했던 건데 지금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있는 건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표회담의 공개 발언 모두 발언해서 저 말씀을 하시나? 야, 저 정도로 급하신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어제 한동훈 대표도 공개 발언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제발 이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발 뭐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느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기점이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이 아마 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군이나 검찰이나 이런 여러 그 특성에 비추어 보면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네.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을 요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은 뭐 그 어느 정부에서나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대통령과 예를 들면 뭐 친분이 뭐 검찰총장이든 뭐든 인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뭐 법무 계속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차를 가장 잘 이해하고 대통령과 방향성을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대통령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 아니면 대통령과 이러저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 뭐 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갑자기 계엄이 등장한다. 뭐 우리가 검찰 인사를 보고서도 굳이 계엄을 떠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군의 인사를 보고 갑자기 그 계엄을 떠올렸다. 저는 그거는 너무 좀 이른바 그러니까 야당 의원은 충암고 라인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고 라인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군이라고 하는 특성상 대통령과 가장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군에 간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네. 그것을 두고 갑자기 계엄을 떠올린다고 하는 거는 너무 몇 단계의 논리적인 비약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계엄을 제기하는 민주당이 이건 자충수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제는 이 정도의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는 이제 국민들한테 자충수도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자충수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진짜 도대체 뭘 보고 이러시는지 저는 이 부분은 그래 뭐 다른 어떤 비판들은 아니 뭐 그게 아니지만 뭐 그럴 지점도 있겠다.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보면 막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개혁 문제만큼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국민들도 도대체 저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자충수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입니다.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네네. 일단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리적으로는 뇌물죄냐 아니면 제3자 뇌물죄냐가 문제가 될 뿐 네.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세요? 뇌물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란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결국은 사위가 받은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결국은 같다. 우리가 뭐 일종의 뭐 경제적 공동체라고 결국은 봐야 될 건데 우리가 여지껏 법리적으로 사위까지 그렇게 뭐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사위까지 그렇게 넓힌 적이 있었던가 글쎄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은 조금 더 법리적인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그 임명해 줬고 네. 그 뒤에 이제 전 사위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을 했고 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사장으로 그러니까 임명해 준 거에 대한 대가. 네. 고로 뇌물죄다. 이 지금 그림인 거잖아요. 검찰의 혐의 내용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 여기서 비교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김건희 와서 명품백이 나왔을 때 검찰은 이건 어떤 청탁의 대가, 뇌물이 아니라 감사함의 표현이라고 지금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이사장 임명과 전사위 채용의 상관관계를 검찰이 보는 그 시각이 있다고 그냥 인정을 한듯은 치더라도 왜 명품백은 감사함의 표현인데 이건 왜 뇌물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 뭔가 이득이 오고 갔을 때 그 이득의 내용과 크기와 우리 사회상계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물론 명품백을 과연 그냥 단순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에서 감사함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최재형 목사가 감사함의 표현 뭐 이런 걸 떠나서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주고 받으면 가방을 주고 그걸 받게 되면 그것을 촬영해서 내가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던져본 것이지 무슨 뭐 청탁이나 뭐 어떤 그런 다른 그 대가와 대가성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걸 대가 관계로 논할 수 있느냐. 최재형 목사 입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한번 요거 한번 줘봐야지 이거 받을 수 있나? 받게 되면 내가 그걸 찍어서 난 이거를 뭐 언더커버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거를 좀 공개해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무슨 대가 관계며 그게 무슨 어떤 청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게 그 사건의 본질이고요. 이거는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건 근데 그러니까 그 주장 제기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출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단 이게 법리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봤잖아요. 네네. 해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보도에 따르면 감사함의 표시로 그냥 검찰은 해석을 했고 네. 그래서 뇌물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였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 이 행위의 성격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익권하고 이게 어떻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금액의 차이냐? 근데 금액의 차이로는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금액의 차이로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로 여기는 뇌물죄인데 저기는 감사함의 표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저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최재형 목사가 가방을 준 것은 청탁의 목적도 아니고 대가성도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저의 일관된 네네.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별도 트랙에서 얘기를 해야 별도 될 트랙에서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가면 사법적 측면 말고 정치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파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뭐 이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기를 문제 삼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적어도 뭐 이렇게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그다음에 뭐 권력자의 잘못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이런 게 정치 보복이라면 뭐 맨날 정치 보복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정권 바뀐 지 얼마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네. 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 대선 전부터 문제됐던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 삼으면서 특검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대통령 대해서 탄핵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뭐 저울질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의 사이가 어떤 뭐 대가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특혜를 받았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괜찮다고 두어도 될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